빈집 혼자 지켜내느라 따분했겠구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돌이 있나? 내가 하겠다고 나선 일이니 그 책임 다 할 때까지 당신이 참아내는 수밖에. 그 대신 오늘은 일찍 파했어. 당신하고 얘기 나누려고. 케이크를 사느라 조금 지체한 것 빼고는 거의 조퇴 수준이야. 당신 생일이니 그래도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아? 이 더군다나 들고 나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라 나한테 대놓고 뭐라 말할 사람도 없거든. 내가 대장인 걸 뭘. 최고령 자원봉사자다 보니 나이값을 쳐주려는지 아이고 모든 결정을 내게 맡겨. 그리 유명하진 않아도 얼굴 알아보는 사람이 더러는 있는지라 이 봉사하는 동안 불편해하지 말라고 일부러 내게 그런 권한을 준 것 같아. 병원 홍보에도 조금은 도움 될 테고 말이야. 응? 아이고 이 퇴근 무렵이면 내가 집에 가는 걸 아쉬워하는 환자들이 늘 한둘은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사람마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훨씬 한가졌지. 아이고 자 아이고 얼굴? 수척해질 게 뭐 있어. 나이 들면 근육들은 다 이완되고 살은 축축 처지는 게 이치지. 중력 때문이야. 세월의 중력. 벌써 75이잖아. 100세 인생 운운하는 판국에 75을 나이 먹었다고 말하는 게 우스운 세상이 됐지만 그래도 생물학적으로 75년을 살다 보면 조금만 서 있어도 앉으라고 무릎 관절에서 비명을 질러대는 꼴을 당하게 되지. 많거니 적거니 해도 그쯤 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나이 아니냐고. 짱짱 70년에 골골 100년이라지만 반시체 상태로 무턱대고 오래 사는 걸 복된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난 단호히 건강하게 80 살다 죽는 게 더 현명한 생각이라고 단정하고 싶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겐 이 상처가 될 말인지 몰라도 사는 양보다 질이 문제인 건 확실하니까 그곳에서 환자들을 만나고부터 그런 걸 더 많이 느껴. 거기엔 100여 명 남짓한 환자들이 각자 배정받은 침대에 누워 째깍째깍 돌아가는 자기만의 시간표를 갖고 최후의 날을 기다리지. 나이는 제각각이라 해도 수년째 투병 중이라 누구랄 것 없이 몸은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상태거든. 여기저기서 골골골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가 절로 난다니까. 하루 평균 67명이 숨을 거둬 지하 안치실로 빠져나가고 또 그만큼의 사람이 도로 들어와 빈 침대를 채우지. 2달 이상 버티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들어와 저녁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 말도 못한 채 호수로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목소리에 날이 선 채 끼니를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도 있어.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삶을 정리하는 곳이 되나서 같은 병동에 있지만 나가는 순서는 아무도 예측 못해. 실은 내 얼굴이 조금 안 돼 보였다면 나름 후tut한 교감을 가졌던 한 남자가 벼랑간 세상을 떠난 일 때문일 거야. 적어도 보름은 더 살아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아니지.
그 병원에서 벼랑간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지. 일종의 죽음 대기실에서 죽음을 맞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바깥 공기를 한 번만 쐬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한 뇌종양 말기 환자였어. 의사 허락 겨우 받아내서 병원 뒤뜰을 휠체어에 태운 채 커다랗게 한 바퀴를 돌았지. 결국 그게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 외출이 된 셈이야. 몰핀을 잔뜩 맞아 일시적 통증이 사라진 걸 잊고 이런 상태라면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치 않은 희망을 가졌던 환자라 더욱 애틋했던 것 같아. 교수였어. 학식이 높아서 과학은 물론 문학, 예술, 사회, 경제 등 모든 방면에 박식했지. 그래서인지 배우인 나하고도 말이 잘 통했던 것 같다. 스타니슬랍스키 연기론에 대해 얘기할 땐 나보다 더 많은 걸 알더라니까. 날 부끄럽게 할 요량으로 말 꺼낸 사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정년퇴직을 한 해 남겨두고 생각지도 않던 캔서에 걸려서는 63이면 나에 비해 형편없이 젊은 나이 아니냐고. 아깝고 아쉽고 아프고 아련하고 아무리 그곳에서 차고 넘치는 게 죽음이라 해도 죽음마다 간직한 사연들로 인해 이토록 가슴이 미어지는 걸 보면 누구도 내공이 부족해선 그 자리에 한시도 머물지 못해. 당신 떠나가고 내가 홀연 호스피스 병동서 자원봉사자가 되겠다고 말하니까 무식쟁이 친구놈 하나가 호스티스가 운영하는 곳이냐고 물었어. 수준이 그런 놈이 숭어가 뛰니 망둥이가 뛰는 식으로 하찮은 공명심에 고매한 시곡을 쓰겠다고 나섰으니 1:1 면접하는 날 병원장이 내 이력서를 이리저리 훑어보다 묻기를 왜 유명하신 선생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봉사 형태라서 저희들도 그에 맞는 답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러더군. 그래서 말했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거 없습니다. 저는 다만 그들에게 편안한 대화 상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가족이나 친척들이 곁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의 엄격한 면회 제한 속에서 환자들과 편하게 대화 나눌 상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무대나 화면에서 눈에 익은 나이 지긋한 노배우가 찾아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면 충분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깊이 숨을 쉬며 생각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지요. 아직은 분명히 사고하고 행동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은 얘기를 꺼내는 건 자기의 삶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일종의 의식과 같아요. 작은 자신감과 행복을 느낄 겁니다. 전 환자들에게 그럴 기회를 드리고자 해요. 그러자 놀라운 발상이라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명명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대화해주는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맞는데 좀 더 강렬하고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토커라고 부르면 어떻겠냐고 하더군. 토커가 말하는 사람, 말을 하게 하는 사람이란 두 뜻을 다 내포하고 있으니 적절한 명칭 같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동의했지. 하는 일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데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결국 그 과정을 거쳐 토크란 이름으로 호스피스 봉사가 시작된 거야. 내가 걱정했던 건 처음 그들을 만날 때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어느 정도로 편안하게 다가가야 되나 하는 거였어.
밝은 미소를 지을까 슬픈 표정을 지을까 하는 것도 딜레마였고, 환자들이 나라는 존재를 전혀 반기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컸었지. 하지만 그곳 환자들이야말로 정말 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내가 먼저 그들 앞으로 한 발 다가가게 되더라 이거야. 누구보다 대화를 원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을 만나면서 확연히 깨달았던 거지. 아무튼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근무지만 약속했던 1년 중 6개월을 자원봉사자로 지내오면서 특별한 몇 사람이 내 마음에 앙금처럼 남아있어. 오늘 떠난 사람도 그중 하나였지. 그래서 마음이 유난히 무겁고 그걸 감추지 못해 표정이 드러났나 봐. 어? 몇 명? 글쎄 몇 명이었나. 굳이 따진다면 3명 정도라고 할까. 다른 죽음 역시 안타깝고 가슴 아프긴 매일반이지만 내가 기억하는 3사람은 문학적 기승전결로 인생을 함축해 놓은 표본처럼 여겨져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 마치 비유적 메시지를 행간에 잔뜩 숨겨놓은 단편소설같이. 맞아! 단편소설! 정말 별일이군. 평소 남 얘기에 관심 안 두던 당신이 갑자기 그 사람들 사연을 궁금해하다니 놀랍네. 잘 알긴 뭘. 나도 잠깐의 만남을 통해 전체를 그려낸 그림이라 지극히 주관적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인걸. 다만 죽음을 앞두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했다고나 할까. 단편소설 같다는 말에 혹했나 보군. 알았어, 해줄게. 나도 오늘은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 애초 당신과 공시렁 파시렁 잡잡한 마음 달래려고 하던 차였는데, 아니 고맙게도 그걸 원하니 기꺼운 마음으로 해주지 뭐. 일단 당신을 위해 사온 게 있으니 그거부터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자, 에이고, 자, 호스피스라는 게 사명감이 있자고선 스스로 무너질 일이 지천에 널렸어. 나야 당신 임종 못 지킨 죄 씻어내려고 이 자청에서 이 일에 나선 거지만 이 보통 내력 가지고는 못 견뎌내. 그런데 그걸 연륜이 버티게 해주지. 삶과 죽음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을 포용력과 이해력이 있으니까.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신경이 예민해져 있지. 감수성도 예민해져 있고, 통증이 심할 땐 손사래를 쳐가며 누구든 가까이 오는 걸 거부하지만 약 덕분에 통증이 완화되면 금세 외로움과 두려움을 못 이겨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해. 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의 당연한 인지상정이란 생각이 들어 보기만 해도 애틋해지지. 처음 그들을 만날 때 내가 하는 첫 마디가 뭔 줄 알아? 어? 반갑습니다. 배우 서영덕입니다. 처음 뵙는 사이긴 하지만 그다지 낯선 인물이 아니라는 걸 무기삼아 선생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자 온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무슨 할 얘기가 있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얼굴을 맞대다 보면 나눌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생사의 기로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노인네와 얘기를 나누는 게 일견 헛헛하고 시시콜콜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더욱 편한 대화 상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입니다. 마음을 열어보시지요.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그때를 회상하는 시간이야말로 스스로의 삶을 보듬고 기리는 기회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정화하는 거지요. 요즘은 그런 걸 힐링이라고 합니다만, 또 합니까? 제가 나중에 오늘 나눈 얘기를 대본으로 기록해 무대에서 관객들과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듣는 이에 따라 따뜻한 삶의 지침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 시간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경계하지 마시고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나 가장 기억나는 얘기가 있으시면 숨 쉬시듯 편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지. 이어서 어떤 얘기든 다 들어드릴 용의가 있으며 가슴에 담아두었던 얘기라면 더욱더 환영합니다. 혹시 남이 들으면 불편해질까봐 꺼려지신다면 서영독의 인격을 걸고 단언하건대 비밀은 절대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고 너스레를 떨지.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환자들은 지난날 경험했던 인생의 여러 장면 중에서 무엇을 떠올릴까 금세 고민에 빠지는 얼굴을 하게 돼. 답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어. 떠오르는 게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에 진정 나누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사실 머나먼 시간을 샅샅이 훑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을 찾는 일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거든. 양초는 하나만 준비했어. 저승나이라면 그 계산이 맞잖아. 어디 보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그럼 불 끌 준비가 된 건가? 그럼 같이 불자고. 하나, 둘, 셋. 죽은 이의 뱃내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없는 돈에 이런 걸 샀느냐고 말하고 싶겠지만 오늘만큼은 모른 척 넘어가줘. 당신 세상 뜨고 나서 처음 맞는 생일인데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니까. 자, 당신 좋아하는 포도주도 한잔하고, 응? 케이크도 먹고 그러자고. 자. 오, 좋군. 응? 이 오래 묵히지 않아 뒷맛이 좀 떫은 게 마음에 들어. 그래야 이 입에 당기는 법이거든. 너무 달다. 아이고. 병원에서 많은 걸 배워. 거기에 있는 환자들의 한결같은 꿈이란 게 병이 호전돼서
호스피스 병동을 빠져나가는 거지만 그 확률은 0.1% 정도랄까. 그런데 간혹 그걸 내게 대놓고 질문하는 환자들이 있어. 여기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있기는 하는 거냐고. 진실을 말해주는 게 너무 잔인해서 기적 같은 일이 덜어 생긴다고 둘러대긴 하지만 모두들 그 덜어라는 경우에 해당되기를 꿈꾼다는 게 못내 안타까울 뿐이야. 어? 세 사람의 단편 소설 같은 이야기들. 그랬지. 내가 그 얘기를 해주겠다고 해놓고선. 알고 보면 단편 소설보다 더 짧은 얘기들이야. 요즘은 그게 인기라더군. 초단편이라나 뭐라나. 휴대폰으로 소설을 읽어내는 시대이다 보니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누구에게든 진지하고 파란만장히 있을 긴 삶의 역사를 핵심만 요약해서 짧은 얘기로 만들어야 읽힌다는 것인데 그 말엔 왠지 뒷맛이. 처음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장동훈 선생이야. 알지? 60년대 후반 태경 영화사가 주최한 남자 배우 공모에 당선돼서 7, 80년대 모든 스크린을 장악했던 분. 그 왜 상어는 고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낙타가 찾아낸 바늘구멍 같은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섰던 분 말이야. 이제 기억나? 얼마나 많은 영화를 찍었는지. 그때 한국 영화계는 장동훈 선생이 나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로 분류될 정도였지.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가 1년에 40편이나 된 적도 있었다니 그런 날림이 어딨나. 이 스케줄이 겹치다 보니 영화사 제작부장들이 장동훈 선생 촬영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컷소리가 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자기네 촬영 장소로 데려가려고 멱살잡이들을 하고. 그때 그는 그런 스타였어. 숱한 여자들이 들러붙어 연문도 많이 뿌렸지. 그만큼 멋있고 잘생겨서 늘 여자들이 집 앞에서 진을 쳤다니까. 결국 그게 재앙이 돼 아내하고 이혼하고 아들 양육권마저 뺏겼지. 화무 11홍이라고 했나. 안타깝게도 무절제한 출연으로 갖고 있던 이미지 다 소비하고 나니 더 이상 그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한동안 스크린에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그러다 생뚱맞게 연극을 하겠다면서 경청동지라는 극단을 만들어 서울 대학로에 나타난 게 90년대 초반이야. 그리고 장단 공연으로 햄릿을 준비하면서 나를 부른 거지. 나와의 인연이 그렇게 맺어졌어. 재밌는 건 자기가 햄릿을 맡고 8살이나 젊은 나한테 늙은 숙부욕을 줬다는 점이야. 50대 중반의 조카와 40대 중반의 숙부. 앞뒤 따질 것 없이 경청동지할 캐스팅이었지. 아니 그래놓고선 뭐 내가 노역에는 대체 불가라나 뭐라나. 더 심각한 것은 어떤 배역이든 자기보다 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야. 모든 것은 주인공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믿는 데다가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거의 핵심을 수행하는 제1의 배우 프로타고니스트의 소임이라고 침을 투겨가며 강변하던 사람이었어.
아니 그런데 어찌 이 연극이 주인공만의 드라마던가? 그리고 어떻게 주입하든 왜 쳐야만 메시지가 되는 거던가? 지독한 시대착오에다 위험한 편견에 덫에 걸린 듯 보였어. 결국 그 작품은 악평 속에서 처참하게 막을 내렸지. 작품 볼 줄 모른다고 나 역시 된통 욕을 먹고는 한동안 작품 섭외가 뜸했다니까. 그렇게 교류 없이 지내다 2001년에 내가 오이디푸스라는 연극을 공연하는데 놀랍게도 그걸 보러 온 거야. 피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그리고 명하노니 성문을 젖히고 모든 테베스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라. 자기 아비를 죽인 자, 자기 어미를 아내로 맞이한 자, 그리고 어미로부터 아들을 딸을 낳은 자를 똑똑히. 더 이상 재앙과 저주를 이 나라에 깃들게 해서는 안 된다. 난 어디에서 왔는가? 검은 구름이 몰고 올 어둠이 손쓸 새 없이 내 목을 옥죄오는구나. 내 눈을 찌른 것은 바로 내가 한 짓이다. 무슨 명목에 내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보아야 한단 말인가? 어서 안 못 보는 나를 이곳에서 끌어내어라. 내가 신의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내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를 낳은 사람의 남편이라고 불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신들에게서 버림받은 지옥의 아들일 뿐. 사람 사는 세상에서 다시 없을 더러운 죄악이요. 이제 말을 거둘 것이다. 나를 죽이든가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나를 던져다오. 꺼려할 것 없다. 내 죄는 나 스스로 저지른 것일 뿐 누구와도 상관없으니 부탁이다. 제발, 제발, 제발. 연극이 끝나고 그가 기다리는 대학로 뒷골목 으슥한 술집으로 갔어. 캄캄한 조명 밑에 앉아있던 그는 남들 눈에 띄는 게 불편하다며 중절모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는데, 아니 내 나이 아니면 민낯을 아무리 들이대도 알아볼 자가 없다는 걸 모르고 주변을 의식하며 자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왠지 민망했어. 양주와 훈제 연호를 시켰던 것 같아. 남들 보기에 장동훈이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먹어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우습지. 그 덕에 나도 오랜만에 이 포강했지만 말이야.
요즘 TV나 영화에서 자주 보이더니 대한민국 최고 극단에서 OED 부스까지 맞고 바야흐로 소영덕 전성시대가 왔나 보다. 전성시대는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연극만으론 살기가 버거워서 드라마나 영화에 선별적으로 출연하는 정도입니다. 연극을 오래 한 덕에 이 판에선 제법 주인공 역을 맡긴 하는데, 이게 영화나 TV에서는 영락 없는 조연이라 하루 종일 대기했다가 한두 씬 찍는 일이 여간 고된 게 아닙니다.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정도죠. 그랬더니 나야 주인공만 맡아서인지 이 조연들의 고충을 알 길 없지만 닥치는 대로 치열하게 사는 네 모습보니 참 좋다. 닥치는 대로라. 나이 든 사람의 말본새치고는 다소 경박하다는 생각을 했었어. 아니, 내가 일이라면 안 가리고 뭐든 하는 막노동꾼도 아니고 말이야. 아무튼 왕년의 스타가 내 연극을 보러 와준 것에 감사해야 하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었어. 몰랐어? 충무로 포럼이라는 모임 만들어서 세미나도 열고 영화계에 쓴소리도 하고 그랬잖아. 내가 회장 맡아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신문에 여러 차례 기사도 나서 알만한 사람들은 죄다 알던데 넌 어찌 그 모양이야? 그뿐만이 아니야. 원로 영화인 동지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그의 좋은 연기 펼친 배우들을 뽑아 시상도 하고 진목도 높이고 백마영화상이라고 못 들어봤어? 내가 만든 상이야. 그것도 스포츠 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로 떴었는데 나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온통 까막눈이니 내가 답답할 지경이구만. 요즘은 기사 하나를 내도 이렇게 자신의 이미지와 연관시켜 섬세하게 관록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얘기야. 배우란 어디에 있든 목소리 빵빵 높여서 보란듯 건재해 있음을 알려줘야 하는 존재라는 거지. 그걸 소홀히 하면 대중들 기억에서 금세 사라지는 법이거든. 자기를 스치며 지나온 과거의 기억을 도로 불러오려 무진 애를 쓰는 분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측은지심이 들었어. 그러면서 날 그의 백마영화상 후보에 올리고 싶다고 하더군. 사양했지. 뭔지도 모를 곳에서 주는 상을 어찌 받아. 허접한 상 안겨주고 죄사람 만들려는 속셈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계형 조연으로 출연하는 영화에 무슨 연기상이야. 난 죄송하다고 말하고 얼른 화제를 돌려 다른 얘기를 물었어. 연기할 생각? 물론 연기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 명성에 걸맞는 역을 줘야 내가 선택이란 걸 할 거 아니야. 간혹 TV나 영화에서 이 출연 제의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 자식들이 물색 없이 특별 출연을 요청하는 거야. 특별 출연이라는 게 뭐야? 말만 달짝지근 바꿨을 뿐이지 엑스트라에 변형된 말 아냐? 내가 그따위 걸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나 장동은이야. 한때 한국 영화계를 휩쓸었던 주인공 장동은. 그런 나한테 신스틸러니 뭐니 입에도 안 담길 허튼 말을 부추기면서 주인공 보조 역할을 하라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답은 하나야. 내 나이에 걸맞는 역을 가져오든지 나만을 위한 시나리오를 써서 가져오든지. 한 번 주인공은 영원한 주인공이란 말 몰라? 난 말이야, 장동훈이란 배우는
주인공으로 시작해서 주인공으로 생을 마치고 떠났다. 이렇게 대중들 기억에 각인시키고 싶어. 배우란 건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삶을 내세워주는 그런 배우가 되어야 한단 말이지. 난 그 말을 듣고 내심 걱정스러웠어. 모든 자신의 의지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먼저 의식하며 살아온 사람이란 생각이 든 거야. 억지로 사람들 모아서 모임과 협회 만들어 회장을 맡고 신문사에 자기가 직접 쓴 보도자를 돌려 맞춤 기사를 낸 다음 난 이렇게 주인공 모습으로 당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날 기억해 주십시오. 꼭이요, 꼭! 이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고 있다고 느껴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나에 대해서 평을 한 거야. 특히 오이디푸스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했어. 그런데 자기 눈을 찌르고 나온 마지막 절규신이 난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마지막 신이면 마지막답게 절규를 한껏 보여줘야 막이 내려올 텐데, 아니 그렇게 끝을 맺으면 관객들은 어쩌라는 거야? 죽음을 앞둔 절정에서 자기 아픔을 통렬히 부르짖고 목 터져라 외치고 가진 걸 다 터뜨려야 관객들도 같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렇게 매가리 없이 속으로 울면서 마지막 대사를 하면 우린 자리에서 못 일어나지. 뭐 누구 밑 안 닦은 기분 들어서. 난 당연히 반박했지. 절제입니다. 외치고 목소리 높이는 거라면 제가 누구를 못 따라가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장 선생님께서 연기하던 시대가 은유를 가미한 대사투에 과잉된 감정으로 호소하던 때였다면 지금은 내면으로 함축하고 절제해서 응축된 감정을 표현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더 강렬하다고 배우와 관객들이 서로 동의한 거죠. 누가 동의했다는 거야? 배우와 관객 대표가 서로 만나 앞으로 그렇게 연기하는 것을 무대 연기로 인정합니다 라고 문서라도 작성했다는 거야? 배우는 말이야, 아니 주인공은 말이야, 사람들 기억에 남아야 돼. 그러려면 멋있어야겠지. 그게 메시지가 주인공의 인생을 통해 전달될 텐데 그 주인공이 멋있지 않으면 연극은 아무리 훌륭한 드라마를 담았다 해도 헛껍데기에 불과한 거야. 연기 잘하는 멋없는 배우보다 연기 못하는 멋들어진 배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요즘 TV를 보면 이름도 잘 외워지지 않는 젊은 애들 그룹에 수많은 여자 팬들이 몰리고 난리던데 그게 걔들이 노래를 잘해서인가? 아니지. 팬들이 꿈을 꾸게끔 판타지를 뿜어줬기 때문이지. 팬들이 원하는 그 이미지를 콕 집어 스스로 갖게 했던 거야. 배우는, 주인공은 그런 존재라고. 그런데 오늘 자네가 보인 연기는 훌륭한 대사 처리와 풍부한 음색으로 그걸 이해시키는 데는 성공했어도 사람들에게 멋진 배우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는 여지없이 실패했어. 왜? 당신의 연기를 보면서 어떤 극적 환상도 느끼지 않았거든. 아폴로 신전에서 신들에게 기도하는 모습도 떠오르지 않았고 스핑크스와 지혜를 겨루던 용맹한 모습, 침실에서
아내와 벌이는 섹스 장면도 떠오르지 않았어. 대본엔 쓰여 있지 않지만 그들이 꿈꾸는 걸 떠오르게 하는 힘, 그게 바로 환상이야. 잘생겨서 멋진 게 아니라 관객들이 원하는 눈빛과 행동, 그 모든 환상을 제대로 갖췄기에 멋진 배우란 얘기인 거지. 요즘은 그런 걸 미장센이라 부르더군. 그건 노력이지. 그런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난 영화를 하면서 항상 그것부터 견제해왔거든. 남들 눈에 비친 자신, 그걸 남보다 먼저 알았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주인공이 되고 스타가 된다. 이게 바로 내 지론이야. 남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게 자신의 의지보다 더,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로지 남의 시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그건 차라리 그의 확고한 신념으로 보였어.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지만 알고 보니 남의 인생의 조연으로 살아간 사람, 장동훈 선생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십수년의 세월을 보내고 80을 넘겨 폐가 다 부서진 모습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거야. 날 보자 반가워서 내 손을 꼭 잡는데 전혀 압박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힘이 죄 풀린 상태였어. 그럼에도 선생의 병상맡에는 그 옛날 화려했던 사진들로 질비하게 꽂혀 있었고 각종 영화제에서 받은 트로피들로 한껏 장식되어 있었지. 어차피 그 병원에서 생을 마쳐야 하니 그것들의 후감 속에서 마지막 눈을 감으려 했던 것 같아. 그가 부탁을 하더군. 특정한 사진 한 장을 지목하며 자기가 죽으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그 사진을 확대해 영정사진으로 쓰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그 모습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다면서. 그리고 자기가 죽음은 부고를 알리는 보도기사를 써놓았으니 나더러 각 신문사에 보내달라는 거야. 그게 자기의 마지막 소망이라면서.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내용은 대충 이랬던 것 같아. 여기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의 명배우 장동훈 씨가 83세의 일기로 영면에 들었다. 300편에 이르는 영화와 한 편의 연극을 남긴 그는 모든 작품에서 주인공을 맡는 진기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와 멋스러움으로 70년대 당시 여성들이 가장 결혼하는 남자로 선호하는 남자 1위로 뽑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다. 관객들에게 더는 기억이 안 나는군.
결국 그분은 중절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부고는 단 2줄의 팩트로만 신문에 단 2줄의 기사로만 냈지. 원로배우 장동훈 씨 쥐병인 폐암으로 별세, 향년 83세,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12일 발인. 대중들이 그가 소망한 대로 우리 시대의 주인공으로 그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배우라는 명예와 영광과 명예라는 것도 한순간에 팩트로만 기록됐다가 사람들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물거품 같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나의 최후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먹먹한 가슴으로 진하게 남아있는 분이야. 두 번째로 기억되는 사람은 깐깐한 성깔 머리를 가진 쉼통 고약한 할미야. 김마리아라는 천주교도였지. 그 어렵던 시절 사범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외교관 남편 덕에 해외에 살면서 손에 물 따윈 안 묻히고 산 듯한 여자였어. 우아함과 도도함으로 무장한 건 기본이었지. 그런 사람 특유의 이기심과 귀여움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여유로움이 돋보였던 여자였어. 나보다 한 살 아래였는데도 나를 미스터 서라고 부르면서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했던 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미스터란 말이 기본적으로 외국에선 존칭으로 쓰이니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게감 없이 툭 내뱉는 그 말이 더 기분 나쁘더라고. 심한 통증 속에서도 틈만 나면 병상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여자였지만 가족을 다 잃고 천주에 의지한 채 홀로 병동에 들어온 귀부인 마님의 마지막 행차가 일견치근해 보이기도 했어. 췌장에 종양이 생겼다더군. 처음 만나는 날 반갑습니다. 이 병원에서 봉사하고 있는 배우 서영덕입니다. 어떤 얘기든 들어주며 대화도 해드리는 일명 토커란 직함으로 봉사하고 있지요. 라고 운을 뗀 후 준비했던 멘트들을 다 풀어놓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시큰둥한 눈으로 날 훑어내고는 그 목소리로 노래나 한 곡 해보시든지요 라고 툭 내뱉는 거야. 마치 침내 깔기듯이. 그 특별한 어투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걸 보면 끔찍한 인상을 받았던 게 분명해. 그리고는 하이톤의 묘한 목소리로 럼미 텐더라는 노래 알아요? 엘비스가 부른 노래예요. 표정이 왜 그래요? 설마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예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It's terrible. 이러지 않겠어. 이런 최인장마절. 아니 아무리 자원봉사자지만 75이나 먹은 노배우에게 보자마자 노래나 한 곡 불러보라니. 그런 방자고 건방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흔해 빠진 노래를 마치 자기 혼자 아는 듯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오만 방자하면 또 어디 있고? 난 뿔이 났어. 그래서 주변을 한 바퀴 빙 둘러보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곤 그 여자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서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oh my dream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love you so. 노래가 끝나자 눈을 감고 있던 그녀가 실눈을 뜨고는 말없이 나를 째려보더군. 그리고는 노래는 어찌어찌 해서 들어줄만 한데 발음이 후져서 도대체 집중을 할 수가 없다며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이래서 심각하다고 덤터기를 씌우는 거야. 애인에게 부드럽게 불러주는 세레나데가 모내기 할 때 부르는 노동요처럼 투박하고 격양된 발음으로 뒤범박된다고 봐서야 엘비스에게 큰 죄 짓는 일을 하며 허튼 소리를 내가면서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고 말았어. 아니 그렇게 방자하고 건방진평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아니 노래를 불러줘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먼저 하는 게 당연한 예의 아니야? 자기도 가끔 Thank you, great 하고 말할 때 보면 원어민 발음과는 결이 다른 토속적 구수함이 철철 넘치면서 말이야. 아니 우리 시절엔 알파벳 M을 G를 Z로 읽던 시절 아니었느냐 말이야. 아무튼 그 후로도 커튼 닫아줄래요? 네. 문 열어줄래요? 네. 물 한 컵 떠줄래요? 네. 이렇게 세워줄래요? 간호사 불러줄래요? 줄래요? 난 대화에 갈증난 환자를 위해 봉사 나온 토커이지 상 모습이 아니거든. 그런데 날 그딴 식으로 취급하다니 아주 교만하고 불손한 여자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 하지만 난 적어도 나보다 먼저 떠날 그녀를 위해 불평 한마디 않고 그 허드렛 봉사를 다 해줬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내 마지막 헌신이라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나를 보는 눈이 부드러워지면서 문득 처녀 시절 자기가 쓴 시들이라며 노트를 한 권 불쑥 꺼내주는 거야. 내 목소리를 읽어줬으면 좋겠다면서. 또 그 시들을 읽어주면서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험을 해야 하지만 난 구절구절 좋다고 칭찬하면서 휴대폰으로 몇 수 담아오는 무리수까지 두었어. 기분이 좋아져서 하루라도 더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 뭐 냉정히 평가해서 글솜씨도 나쁘지 않았고 말이야. 아직 남아있을 거야. 응? 그래 여기 있군. 그래 한번 읊어볼게. 제목은 첫사랑이야. 일 터졌다. 사랑 찾았다. 마음 닿는 길 꿈틀거린다. 그이 사는 골목길에서 발길 오가는 오솔길에서 일 터졌다. 가슴 무너진다. 가슴 속 진주 구슬 굴러 넘친다. 대고로로 멈출 수 없는 저 아찔한 묘. 사람들아 이 마음 졸이는 거 보아라. 말 못 붙이고 바르르 손 떠는 거 보아라.
큰일이다. 어느새 붉어지는 내 얼굴. 조금은 서툰 문장이지만 나름 시의 구색을 갖추듯해 좋았고, 무엇보다 수줍음 가득한 표현들이 꿈틀꿈틀 살아있어 청량했지. 그 시절만 해도 이 순수와 낭만에 젖을 때니까. 그 자작시들이 병든 노파를 소녀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면 시 낭독주면 얼마든지 해줄 용의가 있었어. 내친 김에 하나 더 읽어볼까? 응? 그래, 이게 좋겠군.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만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타는 가슴 남몰래 달랬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가만, 이게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아이, 이게 밑에 가수 이름이 숨어 있었구먼. 아이, 이 노랫말인 줄 모르고 아주 맑은 시를 썼구나 생각해서 잽싸게 휴대폰으로 찍어 놓았더니만. 아무튼 세레나데 같은 수십 편의 시를 읽어줄 때면 그녀는 창밖 먼 산을 바라보며 아득한 생각에 잠기곤 했지. 그러다 속내가 드러난 계기가 있었는데, 천국과 지옥의 문제로 서로 논쟁을 하면서였어. 종교가 있느냐고 묻길래 아직 준비 중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지. 끔찍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지옥행이라면서. 내 말을 믿어요.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직접 지옥을 체험한 안젤리카의 말을 들어보면 사후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참나 이거. 이거 이 쉰 목소리로 그녀 흉내를 내려오니까 이 쑥스럽구만. 이 내 목소리는 이래도 그녀가 내는 목소리라고 상상하면서 들어봐. 계속 갈게. 믿기지 않겠지만 성경 말씀인 에레미야 33장 3절인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가 내 비밀한 것을 증명하리라 라는 말씀을 엔젤리카를 통해 직접 증거하셨던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간증하라는 뜻에서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며 이 순간도 666이라는 숫자를 부여받은 채 유황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이 저토록 많이 있다는 걸 직접 설명하라는 거였지요. 지옥엔 부처도 있었고 마음메트와 통밝히는 교황들, 비리 저지른 대통령들, 우상숭배의 대상이 된 마이클 잭슨까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했어요. 간증이 너무 생생해서 난 소름이 돋았어요. 그곳에선 이젠 회개해도 늦었다라는 말뿐 자비와 예외는 없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계율을 따르는 자들만이 무서운 지옥을 피해 천국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스터 선은 내 말을 믿고 당장 성당에 나가도록 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마치 길 잃은 애 다루던 날 대하는 게 못마땅해 난 다소 퉁명스럽게 대꾸했지. 종교가 천국과 지옥을 설정해 신앙심을 적극적으로 고취시키려는 일은 일견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3대 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모두 비슷한 데다 벌을 주는 방식 역시 아주 흡사하다는 게 마음에 걸려요. 잔인함을 기본으로 한 벌칙이 원시적인 데다 때론 문학적이기까지 하죠. 조금은 자기적이며 피차 표절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몸이 하늘로 오르는 휴가가 아닌 바에야 사후 영혼이 지옥에 도달해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실체가 없는 영혼이 체벌로 육체적 고통을 느낀다는 걸 어불성설이지 않을까요? 육체적 정신적인 면으로 고통 주는 거라면 몰라도요. 그러자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날 준엄하게 꾸짖더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얄팍한 인간의 논리로 재단하려 하다니 메서서는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어요. 모든 건 그분만의 논리와 목표로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자 하는 원대한 사명이자 사업인 거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은 인간의 모든 걸 관장하고 계세요. 삶과 죽음, 사후의 보상과 벌까지도요. 그래서 나는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에 오르기 위해 회개했고 믿었고 기도했고 찬양했으니 겁날 게 없지요. 남은 재산 모두 하나님 사업에 기부해서 가진 건 신앙 하나뿐이에요. 믿어서도 그분을 믿어야 해요. 의심은 금물, 전적인 의지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당장 성당에 나가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세요. 이게 내가 믿어서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충고일 거예요. 난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니까. 결국 그녀의 눈을 보고는 그러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 그랬더니 내 손을 꼭 잡더군. 그리고 심중에 감추어두었던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게 나를 만나는 순간 내게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려던 얘기였다면서.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된 얘기였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고. 너무나 사랑하여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그런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청년을 부모가 극력 반대했다는 거야. 가난뱅이라서. 그리고 외무고시에 합격한 신랑감과 억지 맞선을 보게 했다는 거지. 자세한 얘기는 나누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 그 시절만 해도 부모의 뜻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컸으니까. 결국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남자와 떠밀려 결혼을 하게 됐고, 첫사랑과 아프게 헤어진 채 남편 첫 부임지인 미국으로 떠나게 됐다고 했어. 사랑했던 남자가 허연히 신학대학으로 편입해서 독산동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됐다는 사실을 안 건 20년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후였어요. 저와 하지 못했던 결혼에 대한 정한과 원망을 그런 방식으로 풀어냈던 거지요.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세월이 흘러 자잘한 기억들은 모두 사라진 채 속절없이 늙어진 몸이 되고 말았지만, 지금도 그때 못다했던 사랑을 잊지 못하고
50년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다면 믿겠어요? Love Me Tender는 그 남자가 내게 불러준 최초의 노래였고 노트에 적은 수많은 시달은 그 남자를 떠올리며 썼던 눈물의 기록이었어요. 네, 찾아가 바티오 독산동 성당에 계시더군요. 온화한 음성으로 전하는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분의 다정한 미소와 얼굴만 보였어요. 미사가 끝나자 그분이 출입문에 서서 일일이 신도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난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내밀었고 그분은 말없이 따뜻한 손을 잡아주었어요. 나를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 난 알지 못해요. 다만 내 손을 잡았을 때 가느다랗게 떨렸다는 기억만. 남편에게 죄를 짓는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억지로 막을 수는 없었죠. 결국 난 너무의 안식을 위해 세례를 받고 전주교 신자가 되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치 내 아픔이냥 내 가슴을 간통하더군. 그녀가 믿음을 갖게 된 결정적 동기가 뭔 줄 아나? 신부님은 하나님의 사제라 분명 천국에 도달할 터이니 자기가 충만한 믿음으로 천국에 나가면 그곳에서 다시 만나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서였다는 거야. 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천국에서는 반드시 이루리라고. 그녀에게 종교는 그렇게 시작된 거였어. 사랑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온 죽음이 축복이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었어. 죽음을 갈구하는 기도를 매일 올리며 얼마나 행복했을까. 죽음을 앞둔 여유는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같아. 결국 그녀는 첫사랑 남자와 찍은 젊은 시절의 흑백 사진을 꼭 진 채 세상을 떠났어. 마치 간절히 원했던 죽음인 것처럼 그윽한 미소를 띤 채 삶보다 위대한 죽음이랄까, 혹은 세속적 윤리를 떠나 한 사람에게 쏟은 순애보의 극치랄까. 지금쯤 그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천국의 계단 어딘가에 앉아 주임 신부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죽음을 특별한 경험으로 맞이한 특별한 일이었어. 갑자기 노래가 한 곡 듣고 싶어지는군. 오늘 잠깐 대기실에서 쉬고 있는데 이 809회의 병든 노모를 위해 관연한 딸이 틀어준 노래였거든. 이게 갑자기 아는 노래지만 이게 갑자기 그 노래가 듣고 싶어지는군. 여기 있군.
나는 이토록 오늘도 옷보름 씹어가며 산집이 넘나드는 성원단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노래를 들으니 충광 90일의 꽃볼날 몇 날이고 인생 100년인들 청춘 행락 몇 날인가 라는 소월 식구가 떠오르는군. 사명 다하고 수명 다한 다음 낯선 시간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가 이것이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록색 잘랑된 연마자기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사람을 말할 차례인가. 돈 많은 욕심쟁이 남자였어. 나이는 86. 가진 게 많아 죽는 걸 그토록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입실한 지 보름 만에 빈손으로 떠나고 말았지. 짧은 가람이었어. 짧은 생이 아니었음에도 왜 이렇게 짧냐면 그걸 그토록 아쉬워했지. 이 먹는 것에 집착이 심했던 것 같아. 남들은 식욕을 잃고 한두 술 입에 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이 사람은 토욕질을 참아가며 나온 음식 전부를 억지로 씹어 삼키는 걸 보며 이게 삶에 대한 욕구인지 번 돈에 대한 집착인지 구분을 못했어. 처음 만나는 날 늘 하던 인사를 하며 가까이 다가섰더니만 날 부서지는 표정을 짓고는 옆으로 꺼지라고 턱짓을 놔두군. 무안을 당했지. 물론 처음 당하는 일은 아니야. 그 환자들이 통증으로 무력감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누가 말을 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거든. 그게 이 일의 가장 큰 스트레스고 난제야. 그럴 때 뭐 하는 수 없이 대기실에 앉아 당사자가 나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그런데 어느 하루 그 사람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다리가 풀리면서 고꾸라지는 일이 벌어졌어. 간호사가 그 거꾸를 부축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을 때 내가 달려가 도움을 주었지. 냉소 적긴 눈길이 풀리는 계기였어. 그랬더니 날 오후에 몰래 나를 부르는 거야. 갔더니만 간호사 눈치를 쭈뼛쭈뼛 보고는 억센 함경도 사투리로 아바이 순댓국을 사다 줄 수 있겠냐고 하더군. 당황했어. 이곳에서 외부 음식 반입은 규칙 위반이거든. 그리고 말기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는 음식을 먹게 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도 아이 들어준단 말이야. 이 죽을 때가 됐는지 이 어릴 적 고향에서 먹었던 아바이 순대가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지. 한 그릇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래서 이 부탁하는 게요. 내일 올 때
몰래 한 그릇 사다 줄 수 있겠음매. 하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게 죽는 걸 말함일 텐데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셈인 거지. 그걸 걱정하는 대신 순댓국 한 그릇으로 유년의 고향을 떠올릴 수 있다면 행복한 고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굳이 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 다음날 정통 함경도식 아바이 순댓국을 사들고 들어갔지. 생각보다 많이 먹진 못했지만 한술 한술을 얼마나 감격하면서 먹던지 고맙다면서 눈물까지 보이더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순댓국을 떠올려 그 고육스러움을 참아가며 그 음식을 먹는 것인지 가슴이 먹먹했어. 한 차례의 격렬한 통증과 진정의 과정을 겪은 후 조금 평안해지자 그가 나를 불러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더군. 6.25 시절 함경북도 강계에 살다 일사후퇴 때 흥남으로 내려가 빅토리오에 실려서리 거제로 내려오게 된 게 16살 되던 해요. 아버지는 인민군으로 착출됐고 외동인 나는 중공군 폭격을 피해서리 울엄에 손 붙들고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기지요. 처음엔 머슴살이에 구두 닦기 안 해본 일이 없더랬어. 그런데 어느 하루 오메가 겨울철 싸들고 온 옷까지 죄에 팔아서리 미천을 만든 다음 부산역 앞 노천에서 순댓국 장사를 시작했던기요. 사람들이 오메 음식이 맛있다고 줄을 서고. 그런데 오메가 2년도 아이 돼서 병으로 돌아가지 아이했겠소. 그때부터 사는 게 전쟁이었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오메가 만들었던 순댓국 비법을 그대로 기억해서니 내가 이어받았지. 얼마나 신욕이 고되던지 저녁 때만 되면 커피를 쏟고 파김치가 됐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어. 그렇게 돈을 벌어서리 국제시장에서 이 포목점을 열었어. 사람들이 그때는 이 부산으로 몰릴 때라 옷감들이 많이 필요했던 시절이었거든. 그게 이 떼돈을 버는 시작이었던겨. 포목점이 넓어지니까니 옷감 만드는 회사가 되고 그게 커지니까니 직원들이 생기고 바이어들이 생기고 외국가 수출해서 수출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기업이란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줬던 게지. 페이런하고 중소기업이었지만 회사는 잘 성장해서리 내 재산이 1,000억이 됐어. 아들하고 딸년 하나가 번질나게 여기를 드나드는 걸 봤을게요. 아양을 떠는 기란 말이오. 조금만 버티면 내 재산이 자기들 이 돈이 되는 순간이거든. 그런데 난 주기가 싫소. 정신 못 차리는 아들놈은 필경 물쓰듯 돈을 낭비할 게 뻔하오. 어렸을 때부터 이 아까운 줄 모르고 돈을 펑펑 써왔거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리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던 게 회사 운영에 시켜봤더니 그런 개 엉터리가 없어. 그래서 단칼에 잘라버렸대. 딸녀는 그 사이놈이 괴물이요.
욕심이 쪽제비 모양 더글더글 해가지고서니 그런 놈한테 내 돈을 그 아가리에 쳐 넣어야 되는 순간이라니 열불이나 미치가집이. 이렇게 되고 보니 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돼서니 이게 지레 죽을 지경이요. 자린고비란 비난 들어가면서니 내 인생 전부를 걸어 돈을 모았는데 돌이켜보니까니 가져가지도 못할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면서 내 인생 몽땅 허비했다는 생각만 드는기요. 좀 쓰고 살걸, 좀 나누고 살걸 하는 아쉬움만. 이런 얘기를 도대체 누구한테 한단 말이오. 문득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난 말해줬지. 죽고 나면 자기가 번 돈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죽어서도 자기 이름으로 유용하게 쓰일 방법에 대해서 말이야 재단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했어. 고향에 대한 짙은 그리움이 있으니 이북 오도총의 도움을 받아 재단이 만들어지면 통일이 됐을 때 오병찬 회장 이름으로 쓰일 발전기금이 될 거라고 말이지. 그렇게 되면 사람들 기억에서 영원히 기억되지 않겠느냐고. 한 푼 못 쓰고 죽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돈은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아쉬움 때문인지 고마움 때문인지 계속 고개를 주걱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왔고 그 이후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는지는 몰라. 다만 무엇인가 아직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죽음에 앞둔 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일이자 마지막 위안이 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해. 결국 그분은 말끔하게 다린 옷 한 벌 달랑 입고 회한이 가득한 그림자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 들을만한가? 다시 생각해도 다들 그럴듯한 사연과 아픔이 있는 죽음들이었어. 무대에서 여러 인생을 연기하는 내게 시사하는 바도 커서 울림은 여전히 남아있어. 앞으로도 봉사하는 동안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 죽음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세 명의 이야기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할 거야. 아무도 없는 빈집을 지켜내는 당신이 안쓰러워 많은 말을 짓거리다 보니 어느새 포도주가 바닥났군 그래. 이렇게 남 얘기하는 동안에도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 거둘 수 없다는 거 알지? 내 죄가 태산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도 다 그날 생긴 일 때문이지 뭐. 생일을 핑계로 하기 싫은 얘기를 또 꺼내는 꼴이지만
공연으로 인해 마누라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무대 일하는 자의 숙명이라고 말하기엔 내겐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었고 내겐 너무 큰 아픔이었어. 말해 뭐해. 피차 안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게 아프고 서러운 거지. 내가 부재 중인 그 시간을 당신이 택한 게 아닌 것처럼 말이야. 그럼에도 당신한테 어떤 조짐이 보였을 때 공연을 못한다고 말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와서 만약 마지막 순간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난 당연히 이거라고 말할 거야.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한 죄를 짓고 말았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용서를 바란다고. 이 일을 하다 보니 느껴.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를. 그래서 내 죄 씻고자 하는 일이지만 마지막 남은 영혼의 위로를 해주며 사는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당신을 사랑했기에 행하는 진심 어린 애도라는 것 좀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문득 최후의 순간 말하지 못한 당신의 얘기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궁금하기는 해. 내가 남들에게 묻듯 이 순간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무슨 말을 했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얘기일까? 가장 아팠던 기억의 얘기일까? 그리고 이 얘기는 당신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어. 이렇게. 반갑습니다. 무대, 영화, 현실에서 아직도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는 노배우 서영덕입니다. 어떤 얘기든 들어주고 대화도 해드리는 일명 토커란 직함으로 일하고 있죠. 저를 믿으신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순간 제게 가장 해주고 싶은 당신의 얘기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털어내기 쑥스럽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 사명감을 걸고 맹세하지만 비밀은 절대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숨김없이 말해주셔도 됩니다. 막상 답하려니 떠오르는 게 없으시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기억을 만들어가는 중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막 떠오르는 당신의 얘기가 어떤 건지 조금은 궁금하기는 합니다. 떠오르는 게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지난 과거를 떠올리며 어떤 것을 생각할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대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추억을